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TV에 나온 한 기혼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을 한 뒤에 본인이 바람을 피울까봐 무서웠다고요. 보통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까봐 두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참 특이한 사람이다 싶었죠. 한편으로는 방송에 나와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솔직한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저렇게 본인의 단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심지어 명백히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본인이 상처를 준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은커녕 조금의 반성조차 하지 못하는 인간들도 있죠. 안타깝게도 그게 바로 제 전 남편 놈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막장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런 파렴치하니 적어도 내 남편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몰랐던 그 인간의 민낯은 마주하기도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일들이 다 들통난 이후에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그 인간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남아있던 부부로서의 정도 모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화가 뻗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오히려 그게 더 잘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인간의 연기에 넘어가서 어설픈 동정심으로 용서할 수도 있었겠다 싶었거든요. 오늘의 이 속 시원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인간과의 모든 과거와 기억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다소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희는 연애 결혼을 한 커플이었어요. 남편은 친하게 지내던 학교 선배가 소개시켜준 사람이었죠. 그 뒤로 3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대개가 다 그렇듯이 저도 처음에는 남편과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정말로 잘 맞는 커플이었거든요. 일단은 성격이나 성향이 서로 잘 맞았어요. 자, 질문. 만약에 자기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무인도에 떨어지게 됐어. 그리고 딱 3가지만 가져갈 수가 있어. 그러면 뭘 가져가고 싶어? 3가지밖에 안 돼?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딱 3가지밖에 안 돼. 읊어봐. 그럼 나는 일단 우리 보리부터 챙겨야지. 보리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엄청 두꺼운 책 한 권 가져가야겠다. 읽어도 끝이 없는 걸로. 마지막으로는 엄청 잘 드는 맥가이버 칼로 할래. 가서 생존해야 될 거 아니야? 강아지의 책에 칼이라고? 왜 이렇게 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비현실적이야? 참나. 그럼 자기는? 나는 그런 자기를 챙겨가야지. 와, 나도 그럼 바꿀게. 책 대신에 남자친구로 해야겠다. 됐어. 이미 늦었어. 나는 안 데려가는 걸로 정했지? 저희 둘 다 평소에 엉뚱한 상상을 자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오면 영화의 소재와 관련해서 항상 이런 가정을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서로 말이 안 되게 엉뚱한 질문을 해도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무안을 주지도 않았고,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대답을 하더라도 열심히 들어주고 반응을 해주고는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저와 성향이 전혀 다른 제 친구는 남자친구랑 왜 그런 쓸데없는 망상을 해? 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때 느꼈죠. 아, 이것도 다 코드가 맞아야 하는 거구나 하고요. 더군다나 남자친구는 평소에 곰처럼 무던한 성격이었습니다. 특히나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을 한다든가 특별히 맛에 까다롭게 군다든가 하지를 않았는데 저는 그 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기는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이 좋아, 찍먹이 좋아? 그때는 한창
탕수육 위에 소스를 부어 먹는 게 좋으냐 아니면 찍어 먹는 게 좋으냐고 묻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뭐 그런 게 중요해. 탕수육은 그냥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야? 나는 자기가 주는 대로 먹을게.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의 질문에 1초를 고민하는 기색도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주는 대로 먹겠다고요. 사실 저희 아빠가 엄청 음식에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분이시거든요. 아빠의 다른 점은 다 좋다고 하시는 저희 엄마도 그런 하나 때문에 아빠랑 같이 밥 먹기가 싫어질 정도라면서 질색을 하시고는 하셨어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지신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도 가끔씩 엄마가 차려준 밥을 드시면서 오늘은 맛이 좀 있네 없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한식조리 자격증까지 따실 정도로 음식을 잘하시는데도 말이에요. 두 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저로서는 나랑 같이 살 사람의 입맛이 까다롭지 않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격과 성향이 맞고 나니 평소에는 어떻게 지낼지 라이프 스타일도 좀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그 사람과 1년 365일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시간을 빼고는 매일매일을 붙어 있어야 하는데 먼저 결혼을 했던 친구들의 말로는 부부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함께 살 사람이 나와는 생활 패턴이나 살아가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면 그만큼 괴로운 일도 없다고요. 자기는 결혼하고 나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게 있어? 로망이라든가 아니면 이건 꼭 지켜줬으면 싶은 거라든가 하는 거 말이야. 로망? 뭐가 있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예를 들면 내 친구 남편들은 이런 걸 원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월요일은 무조건 늦잠 자도 터치하지 않을 것. 아니면 평일에 2시간씩은 운동하러 가는 시간으로 내버려둘 것. 결혼하면 무조건 저녁은 같이 먹을 것. 아니면 주말 아침은 꼭 집에서 집밥을 먹을 것 이런 것들. 저는 결혼 전에 하는 이런 질문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나도 무조건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윤곽을 그려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어떻게 살게 될지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너희들은 절대로 나 같은 실수하지 마. 나는 결혼 전에 이걸 미리 체크해 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천추의 한이야. 결혼하고 나서야 이것 때문에 하도 매일같이 싸우니까 뒤늦게 규칙을 세우기는 했는데 이렇게 안 맞을 줄 진작에 알았으면 절대로 결혼 안 했을 거야. 그 친구가 남편과 맞지 않았던 건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이 퇴근만 하면 컴퓨터부터 켜서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밥을 다 차려놔도 나와서 먹을 생각을 안 해서 친구가 무슨 PC방처럼 게임하는 컴퓨터 책상 앞에다 비빔밥 그릇을 가져다 준 적도 있었다고 했고요. 하루에 3시간? 오, 그건 진짜 너무 심했다. 그 정도면 퇴근하면 게임만 하다 그냥 자는 거 아니야? 거의 그렇지. 나랑 뭐 한 30분 정도 대화할 시간이나 있으려나?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대. 우리는 연애할 때 주말에만 만나서서 나는 전혀 몰랐지. 그만 좀 하라고 하니까 자기 유일한 취미 생활이라면서 터치하지 말라고 미친 듯이 화를 내더라고. 친구네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싸움에 지쳐서 나중에는 규칙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은 하루에 2시간만 하기. 대신에 그 시간만큼은 친구가 남편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요. 참 결혼이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 싶었습니다. 하기야 이미 30여 년을 넘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한 집에서 맞춰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친절하게 예시까지 알려주면서 대답을 해보라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생각나는 거 몇 가지 있어. 뭔데? 말해봐. 결혼하면 매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 뭐야? 진심이야?
당연하지. 결혼한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혼해서 애 키우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더래. 나는 그렇게 사는 거 싫어. 약속으로라도 정해놔야 의식적으로라도 하게 되지. 알았지? 무조건이야.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그때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얘랑 결혼해서 살면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겠구나. 절대로 실망할 일은 없겠구나 하고요. 섣부른 속단이었지만 당시에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정말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두 눈이 그때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인생을 걸고 하는 도박이라던데 저는 그 도박을 그 당시에 확신을 한 거죠. 당연히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믿었어요. 연애하는 3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법적인 배우자가 되고 난 뒤에는 더 당연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저의 결혼 생활은 실제로도 행복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이 너무 짧았던 게 문제였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결혼 너무 잘한 것 같아. 어?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나 요즘은 퇴근하면 당신이 집에 있는 게 꿈 같아. 내가 결혼을 했다니 이러면서 새삼 감격하잖아. 결혼 후 한동안 남편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고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평생을 산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감이 오지를 않았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다고 했죠. 사람이라면 일생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봐야 한다고 하면서요. 아직까지 미혼인 친구들한테 틈만 나면 너도 결혼해라고 이야기했더니 동기들한테 요즘은 결혼 전도사로 불리기까지 한다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생활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제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해가더라고요.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은 거의 매주 주말마다 있었던 데이트에서부터였습니다. 여보,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영화? 갑자기 웬 영화야? 저번에 내가 말했던 그 영화 며칠 전에 개봉했다더라고. 언니가 어제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대. 나는 이번 주 좀 쉬고 싶은데. 그리고 어차피 조금만 기다리면 OTT에 다 풀리잖아. 나중에 TV를 보자. 액션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실감이 나지. 그러지 말고 우리 일요일에 잠시만 다녀오자. 어? 피곤하면 낮잠 한숨 자고 갔다 오면 되겠네. 아니면 다음 주라도. 그냥 당신 친구들이랑 보러 갔다 와, 그럼. 조만간 수민 씨랑 만날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때 보고 오면 되겠네. 제가 말했던 영화는 남편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였어요. 결혼 전에 싫다고 하던 저를 딱 한 번만 가달라고 억지로 끌고 가서는 기어이 그 배우의 팬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남편이었죠.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라면 뭐든지 다 찾아보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같이 간다고 생각했고 오랜만에 영화관 데이트를 할 생각에 영화 티켓까지 예매를 마친 상태였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무리 졸라대도 끝끝내 갈 생각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남편이 정말로 많이 피곤한가 보다 아니면 영화 취향이 바뀌었나 하는 정도의 의문만 잠깐 들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제가 제시하는 데이트 코스를 듣는 족족 거절해 댔거든요. 처음에는 데이트 코스가 마음에 들지 않나 싶었는데 나중에는 아예 데이트 자체가 싫은 건가 싶을 정도로요. 전시 보러 가자고? 어디 잠실?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사람 좀 없는 곳으로 갈까? 전시 말고 외곽으로 드라이브 하러 가도 좋고, 모처럼 분위기 좋은 카페나 가자. 드라이브? 왜? 드라이브도 별로야? 그냥 집 근처에서 밥 먹고 쉬는 건 어때? 나 잠깐 회사 일도 좀 해야 하고 저녁엔 운동 갈까 했는데. 사실 재택으로 하는 남편 일은 굳이 집에서 해야 할 필요 없이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예전에 연애하던 시절이나 결혼 초반에는 둘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 밖에서 일한 적도 많았었고요. 심지어 일이 쌓여서 바쁠 때도 저랑 하는 데이트는 미룰 수가 없다고 하던 게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치사하게 회사 일에 운동 핑계를 대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계속 아무 데도 안 나갔었잖아. 그게 거의 한 달은 다 된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우리 저저번 주에 결혼식 다녀왔던 거 기억 안 나? 그건 모임에 참석한 거지. 우리 둘이 데이트한 게 아니잖아. 결혼식 끝나자마자 당신은 친구랑 약속 있다고 다시 나가고 나는 바로 집에 들어왔고.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에 스치는 짧은 권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표출하지 못한 약간의 짜증도 함께요. 그 표정을 확인한 순간 저는 어이가 없는 것과 동시에 밀려드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겨우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뿐이었어요. 제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저는 우리가 결혼한 뒤에도 평생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단짝처럼 인생의 동반자로 재밌게 지내고 싶었어요. 저는 남편과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진급을 했고 직급이 오르면서 점점 회사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 갔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주말 중 하루는 꼬박꼬박 회사에 나갔고요. 업무 강도가 심한 건 아닌데 계속 자잘하게 체크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에도 칼퇴근을 하는 날들이 줄어갔죠. 그럼 단순히 남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처음에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피곤해지면 누굴 돌볼 여유도 없어지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법이니까요. 데이트고 뭐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피곤하다고 하기에는 본인 취미 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즐기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 취미 생활을 이제는 저와 함께 할 생각이 없었던 것뿐이었어요. 과거에는 설령 둘이서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한 공간에 붙어 있기를 원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본인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저는 만화책을 보더라도요. 가끔은 둘 다 퇴근 후까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거든요. 만나서 각자 노트북만 펴놓고 있느라 대화다운 대화 한번 제대로 못해도 카페에 마주 앉아서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원래도 취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드럼을 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스캔스쿠버라든지 일단 흥미가 생기면 배우러 다니는 것도 곧잘했고요. 어떨 때는 동시에 즐기고 있는 취미 생활이 한 달 동안 10여 개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취미 생활이 많은 남자는 연애 상대나 결혼 상대로 최악이라던데 그 많은 남자친구 취미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점을 시감할 새가 없었어요. 뭐든지 항상 저에게 나랑 같이 해볼래? 라는 말을 먼저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야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했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딜 가자고만 하면 피곤하다던 사람이 혼자 즐기라고 내버려둔 주말에는 왜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지. 남편의 변화는 차츰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늦는다는 말도 없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이 터져서 수습하느라 늦었어. 그리고 나 그것 때문에 주말에 하루 출장 좀 다녀와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출장? 어디로 가는데? 당신 혼자 가는 거야? 아니, 밑에 직원 하나랑 대구 쪽으로 가. 직원은 남자야? 주말에 언제 올 건데?
아, 그만 좀 물어봐.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저는 평소처럼 여상하게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버럭 소리까지 지르면서 짜증을 내지 뭐예요? 별뜻 없이 물어본 질문에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던 저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일이라면 일인 줄 알지.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무냐고? 남자 직원이면 어떻고 여자 직원이면 또 어떤데? 여자 직원이면 뭐 출장 못 가겠다고 하라는 거야? 아니, 누가 그렇대.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짜증을 내? 그냥 물어본 말인데. 당신 이럴 때마다 가끔씩 숨 막혀 진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넘어가라고. 저는 당황한 것을 넘어서 나중에는 어이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하면서 예민해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남편 성격이 덤덤한 편이라 제가 무슨 질문을 해도 불편해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하다 싶을 질문을 받아도 그게 뭐 별거냐면서 웃고 넘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당황스러운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남편의 짜증은 이렇게 예기치 않게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주 튀어나왔습니다. 심지어 전에는 생전하지 않던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 배우 예능 되게 오랜만에 나왔네. 이혼하고 한동안 안 보이더니. 그러네. 거의 몇 년을 쉬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까 얼굴이 그전보다 더 피지 않았어? 얼굴에 손을 댔나? 더 예뻐진 것 같은데?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걸 배경 삼아서 빨래를 개고 있던 때였어요. 남편이 화면을 정지시키더니 거기 클로즈업해서 잡힌 여배우의 얼굴을 가리키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전 남편이랑 성격 차이로 엄청 싸웠다던데. 요즘은 싸울 일이 없으니까 마음 편한가 보네. 이래서 역시 연예인들은 결혼하면 안 돼. 돈이 저렇게 많은데 쓸데없이 뭐하러 결혼 같은 거래? 해봤자 잘 살면 본전이고 잘못 살면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건데. 남편은 혀까지 차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니 뭔 대단한 결론이라도 내린 것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줬더라고요. 그 말에 빨래를 개고 있던 저의 손이 순간 멈추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때는 좋았으니까 했겠지. 자기가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니까.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는 세상인데 연예인은 더 말해 뭐해? 힘들게 연기해서 벌어놓은 돈 이혼하면서 다 뜯기기나 하지. 이게 정말로 내가 알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건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런 주제로 남편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결혼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전도사라고 불렸던 전적도 있었을 만큼 오히려 결혼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죠. 그때는 그래도 애써 그래 일반인이 아니라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고 이해를 해보려 했습니다. 저도 연예인은 특히 여배우는 결혼하는 게 커리어상 손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낮에 친구들은 잘 만나고 왔어?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낸대? 문성이 엄청 잘 지내더라고. 오죽했으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창원이가 문성이한테 부럽다고 하더라. 창원 씨도 잘 지내지 않아? 부러울 게 뭐가 있어? 그날은 주말이라 남편이 모처럼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면서 나갔다 왔었거든요. 문성이라는 사람은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원래 유부남이었는데 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집에 들키는 바람에 작년에 이혼을 당한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 사람을 부러워했다는 말에 제가 의아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모르는 소리 말라는 얼굴로 대답하더라고요.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도 창원이도 은근히 와이프랑 안 맞거든. 결혼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차라리 총각대가 그립다더라. 뭐 성격 차이 이런 걸로는 이혼을 안 시켜주니까
그냥 대충 맞춰서 사는 거지. 성격이 안 맞아? 전에 부부 동반으로 봤을 때는 와이프도 성격 되게 좋아 보이던데? 아니, 은근히 고집센 성격이야. 그런 거 보면 안 맞으면 합의해서 서로 헤어지는 게 맞지. 문성이 봐. 애초에 이혼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바람까지 피우게 되잖아. 무슨 소리야. 이혼 안 해준다고 바람 피우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럼? 저는 어이가 없어져서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친구 편을 들려고 다시 입을 열던 남편은 순간 제 표정을 보고는 움찔하면서 입을 다물더라고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바람 피운 건 당연히 잘못했지. 그런데 그 전에 안 맞으면 빨리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냐는 그 말이야. 문석 씨네는 애도 있었는데 이혼이 그렇게 쉬웠겠어? 아무튼 나는 바람 피우는 것들은 무슨 사유를 대더라도 이해를 못하겠어. 그럴 거면 혼자 살기나 하던가. 애초에 결혼은 왜 한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다시 보던 TV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한 그 모습에 저는 여전히 어이가 없었지만 굳이 남의 집안일로 남편과 언성을 높이고 싶지는 않아서 역시나 입을 다물었고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저에게 보여주었던 행동과 말들이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나와의 결혼 생활이 부정적인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기라도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하는 이야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뭔데? 사실 나도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뒤에 따라가면서 몇 번을 계속 확인을 했거든? 근데 아무래도 맞는 것 같더라고. 어느 날 뜬금없이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반갑게 받았던 저는 의아했어요. 평소에 뭘 해도 항상 침착하던 친구였었거든요. 전에 없이 다급해 보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저도 덩달아 심각해지더라고요. 이어서 들려온 친구의 이야기는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공원 하나 있잖아. 거기서 내가 네 남편을 봤거든? 우리 신랑? 거기를 왜 갔지? 근데 일행이 있더라고. 내가 사진 찍었으니까 지금 확인해봐. 저는 얼른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 속에는 분명히 제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옆에 다정하게 앉은 누군가가 함께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알고 보니 내 남편이라는 인간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외도를 시작한 지는 이미 6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도 상대도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요가를 하는 젊은 선생이더라고요. 남편 놈이 요가학원을 등록했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눈이 맞은 건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이다 보니 아파트 이웃들의 눈을 피하느라 머리 꽤나 쓴 모양이더라고요. 둘의 불륜이 들킨 것은 이 친구에 의해서였는데 둘이 주로 데이트를 하던 장소가 친구네 집 근처 카페와 공원이었던 거죠. 그냥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때려 맞은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친구가 연달아 보내준 사진 속에서는 장소를 바꿔가면서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는 팔짱까지 끼고 걷고 있었어요. 카페 같은 실내에서는 서로에게 음료를 먹여주기도 했고요. 남편 놈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도대체 이 인간 입에서 무슨 변명이 나올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별의별 장면들이 다 나오잖아요. 한순간에 실수였다고 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웃기게도 상간녀를 너무 사랑하게 됐다고 하든가.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저쪽이 나를 먼저 꼬셨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바람을 들키자마자 그 인간이 하는 말은 저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잘 됐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하자고. 어차피 내가 뭐라고 말해도 너도 나 안 믿을 거 아니야. 나 용서해줄 생각 같은 것도 없을 거고. 이게 무슨 참신한 헛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용서해줄 생각이야 당연히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와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가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적어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설명이든 변명이든 뭐라도 하든가. 변명? 솔직히 너도 나를 막 너무 사랑해서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뭐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예전 같지 않은 지는 오래됐잖아 이미. 이 상태로 몇십 년을 부부로 더 살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 그게 지금 이유라고? 100년도 못 사는 삶. 서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제발 좀 자유롭게 살자.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저 인간을 숨막히게 한 적이 있었나? 야, 지금까지도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으면서 심지어 바람까지도 네 마음대로 피운 인간이 내 앞에서 자유를 운운해? 누가 들으면 내가 널 쥐잡듯이 잡기라도 한 줄 알겠다. 아, 됐으니까 그만하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우리 합의로 가자. 합의? 누구 좋으라고 내가 합의를 해줘? 합의 안 할 거면 소송으로 가든가. 어차피 위자료 그거 끼키야 2, 3천인 거 알지? 집값도 2배 올랐으니까 반씩 나눠서 깔끔하게 이혼 가면 되겠네. 저는 그제야 비로소 이 인간이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이 노리고 있는 것은 재산분할이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신혼집이요. 처음에 살 때 2억이었던 집이 몇 년 사이에 지금은 10억 가까이로 올라 있었거든요. 도대체 뭘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건가 싶었는데 목적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의 이유를 알게 된 저는 기가 막힌 나머지 잠시 이 말을 짚었습니다. 저 오해를 어디서부터 되짚어줘야 할지 혹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순간 망설여지더라고요. 남편 놈은 그런 저의 표정을 보고는 뭔가를 단단히 오해했는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면서 대꾸했습니다. 외도랑 재산분할은 별개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문성이도 재산분할할 때 절반씩 나누고 이혼했잖아.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그게 네 맘대로 될까? 너무 무식해서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긴 얼마나 멍청하면 초영이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불륜 저지를 생각을 다 했을까? 네, 저희 언니가 사실 변호사였거든요. 그것도 이혼 소송 전문이었죠. 네네, 마음대로 비꼬시고요. 네 언니가 아무리 이혼 변호사라도 법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꾼다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 남편 놈은 이미 거기까지도 다 생각을 해뒀다는 것처럼 저를 약올리듯이 손가락을 까딱까딱 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분노보다도 먼저 튀어나오는 건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친구한테서 뭘 듣기는 한 모양인데 알아보려면 좀 제대로 알아보기는 하던가. 반쪽짜리 정보를 덥석 물어와서는 제 앞에서 좋다면서 흔드는 꼴이라니. 저런 걸 남편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제가 다 한심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참,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 없다더니 나는 네 남편은 그래도 좀 다른 인간일 줄 알았지. 그러게. 나도 언니랑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생각하긴 했었지. 그래도 이 업계에 있으면서 하도 별의별 꼴을 다 봐서 그런가 그렇게 놀랍지도 않다. 내가 애초에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언니는 혀를 찼습니다. 물론 친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데 놀라기도 했죠. 하지만 금세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는 생각이나 자책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면서 저를 다독이더라고요. 언니는 원래 비혼주의였거든요.
원래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비혼주의가 아니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저 같아도 의뢰인들 별별 사연을 다 보고 듣다 보면 결혼 자체에 회의를 느낄 것 같기는 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언니랑도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자주 나누기도 했었고요.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있었죠. 내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 심정적으로는 남편이 너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대. 그런데 문제는 애들 때문에 망설여진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지. 남편은 딱 한 번 한눈 팔았던 거라고 정말 실수였다고 싹싹 빌고 있고, 친구 눈치 보면서 슬슬 기고 있나 봐. 친정이랑 시댁에서도 애를 둘이나 데리고 이혼할 거냐면서 한 번만 봐주라고 하고, 남편은 다시는 이런 일 없다고 맹세하는데 애들 생각하면 딱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게 맞는 건가 고민스럽대. 언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글쎄, 내 의뢰인들 보니까 바람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더라고. 100명 중에 99명은 다시 피우지. 다만 그 이후로는 더 조심해서 들키지 않는 것뿐이고. 바람이 습관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나는 애초에 그러지 않을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같은 건 없다고 봐. 저도 언니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를 만난 언니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이것부터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봐줄 생각이야? 아니, 내가 미치지 않은 이상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외도를 봐주겠어? 그래, 그럼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네. 이혼 소송 준비하자. 언니는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거의 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언니 동생으로 산 세월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었죠. 덕분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등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헤어진 후에 집으로 돌아갔더니 변호사를 만나고 오겠다며 나갔던 남편놈이 먼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신이 나서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나가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대충 짐작하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무심한 얼굴로 그 앞을 지나갔죠. 자기를 본 척도 하지 않는 저를 본 남편놈이 얼른 방으로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저기,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게 황당하게 들릴 거라는 거 나도 아는데. 본론만 말해. 저는 남편놈의 말을 짧게 잘랐습니다. 그러자 남편놈이 냅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뭐에 씌었나 봐.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이혼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이래? 이혼 안 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나 정말 한 번만 용서해주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맹세할게. 아니, 우리 부모님 걸고 내가 맹세할게.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아주 불효까지 가지가지하네. 왜? 네 변호사가 이혼하지 말라고 해? 이혼하면 거짓골 난다고 하든?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사람을 뭘로 보고. 아니야? 그럼 뭔데? 10억으로 오른 집 반반 나눠가지고 새 출발하면 딱이겠다 싶었는데 변호사가 이건 네 집이 아니라고 하든? 여보. 전곡을 찔린 남편놈은 하얗게 질린 얼굴이 되어서는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더라고요. 남편놈이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고 있던 이 신혼집은 바로 저희 친정에서 얻어준 집이었거든요. 결혼하기 직전에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주신 집이었죠. 결혼을 하던 당시에 남편놈이 모은 돈은 1억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가 30대 중반이었고 저보다 2살이 더 많았던 남편놈은 이미 30대 중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결혼하려는 것 치고는 모은 돈이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저는 당시에 남편놈이 얼마를 모았든지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좋다고만 하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모았던 2억에 부모님이 보태주신 2억으로 신혼집으로 쓸 아파트를 매매했었죠. 남편이 가지고 있던 1억으로는 저희의 결혼식 비용과 혼수, 그리고 신혼여행 등에 보탰고요. 남은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고스란히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집값이 얼마로 오르든 상관없이 제가 가져온 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맞았고요. 어떻게 부모님이랑 내가 마련한 이 집에 본인 몫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오히려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집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집이 뭐가 중요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래? 그럼 다행이네. 깔끔하게 이혼하자. 언니랑 내일부터 소송 준비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너도 준비 잘하고. 그러자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앞을 막아서면서 온갖 난리를 다 쳐댔어요. 이혼은 죽어도 못한다고요. 글쎄, 그건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몇 번을 말해도 막무가내로 우겨대더라고요. 나중에는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정말로 내가 정이 떨어지기는 했구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우는 모습을 봐도 정말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거든요. 불쌍하다는 감정이나 일말의 동정조차도 들지 않았죠. 이튿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놈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도 많이 급하기는 한가 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꽃다발을 그대로 휴지통에 처박으면서 대꾸했습니다. 됐으니까 나가. 이 집에서 매일 얼굴 마주치는 것도 징그러우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잠깐 실수였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당신은 평생 실수 같은 거 안 해? 왜 이렇게 사람이 냉정해? 당신 나 사랑하기는 했어? 실수하겠지.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런 실수는 안 해. 그리고 내가 했던 제일 큰 실수는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한 거야. 그 말을 들은 남편 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됐고! 나는 못 나가! 신혼집이면 같이 사는 집 아니야? 이혼 판결 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나가! 나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나가! 진짜 이게 미쳤나 싶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는 이혼 소장을 넣으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같이 신청을 했어요. 아파트는 제 명의였고 남편의 외도로 인한 별거를 요구하는 허가 신청이었죠. 의외로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잘못은 본인이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도 못 나가겠다면서 배째라고 버티는 인간들이요. 법원에서는 곧바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놈에게 나가라는 별거 명령이 떨어졌어요. 결국 남편놈은 집에서도 쫓겨났고 시댁에서도 거의 의절을 당하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을 알게 되신 시부모님이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전화를 따로 주셨거든요. 솔직히 두 분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남편놈이 정신이 나간 게 문제였죠.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얼마 전에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의 승소 판결이었고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재산 분할은 결혼 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한해서만 이루어졌어요. 본인이 벌어온 돈 본인이 가져가는 걸로요. 마지막으로 그 인간을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요. 아주 거짓골이 따로 없더라고요.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까치집을 지은 머리에 다 구겨진 와이셔츠를 입고는 어깨를 잔뜩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불쌍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의 마지막이 이런 결말일 줄은 몰랐다는 생각만 들었죠. 더 안타까운 일은 그런 쓰레기를 한때는 저도 진심으로 사랑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상대방 또한 그동안 진심이었는지 연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는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았고요. 만약에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진심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남편 놈이 저지른 잘못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들었던 의문은 딱 한 가지, 이것이었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쏟았던 저의 마음과 숱한 노력들이 참 아깝고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과거의 시간들이 어떻게 되었건 간에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법이더라고요. 이혼을 한 뒤에 저는 한동안 바쁘게 지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혼 소송을 한 직후부터 바쁘기 시작했었죠. 신혼집으로 쓰던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게 싫어서 집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할 수만 있다면 아예 제 인생에서 그 인간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을 도려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대신 제 마음을 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는 이혼 후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본인이 보고 겪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도움이 되었죠. 요즘은 명상을 하면서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저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지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뜻하지 않게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영영 쓰러져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먼 길을 혼자 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